조선은행 본점은 전부 다 일본 사람을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가장 순종적이고 사상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누구야? 목포 지점에 백두진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백두진이 야, 내 조선인 중에서 가장 말 잘 듣는다고 날 뽑아주셨어? 조선은 목포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와요. 8월 15일을 맞았어요. 네.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했겠지,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백두진이 만세만세한 소리를 그 혼맞지 명동에서 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직장 상사하고 같이 짐 싸서 일본으로 가야 가느냐? 되는 거냐? 조선은행을 접수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이 많았겠죠. 야. 삼프로TV 중역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중앙은행의 역사, 아주 흥미로운 역사 오늘도 풀어주실 차현진 작가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10분 만에 뵙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4명의 옷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10분 만에 뵈도 반가우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차현진 작가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또 한 달락이 좀 지어졌습니다. 네. 네, 광복이 됐고요. 예. 조선은행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네. 다시 바뀌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해방의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방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네. 지난 시간 그 이전에 일제 시대 때를 살아왔던 조선은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해방을 맞았는지 거기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환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해방을. 예. 조선은행 사람들은 예. 아니 그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그 행복했던 안에서도 사람. 예. 주류 비주류. 주류 비주류. 그렇죠. 예.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던 시스템 다 나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아무것도 나가지 마. 다 나가라고 하고 새로 우리가 돈도 새로 만들고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일본 사람들만 나가고 그렇죠.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 과장 이상은 다 나가버리고요. 어머나. 사원들만 남아가지고 사원들이만 있는 거예요. 예, 사원들이 그 중에서 사장 정하고 부사장 정하고 이제 뭐 진공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근데 제품과 매출 채권은 다 있고 예, 여전히. 예, 야, 이거 그럼 받을 돈 받고 또 파는 그렇죠. 거 팔고 공장에서 주문은 들어오는데 그렇죠. 과장님, 부장님, 상무님 없고. 예, 좀 그런 상태로 이제 해방을 맞은 거예요. 이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은행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 해왔던 조선은행은 이름은 조선은행이지만 분명히 주주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이었고 뭐 그랬겠죠. 또 과장 이상은 전부 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대리까지였고 극히 예외적으로 지점장이 딱 한 사람 나왔었어요. 뭐 나이 많은 대리라도. 예.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조선은행 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조선은행 임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관과 법률에 보면 총재 한 사람, 부총재 한 사람, 이사는 3인 이상이지만 보통 3사람만 뒀고요. 감사는 2인 이상이었지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5사람 내지 6사람이 임원을 맡도록 돼 있었는데 일본 강점기에 이 조선은행 임원을 했던 사람이 총 34명이었고 그 중에서 7명은 해방이 되는 날 바로 짐 싸갖고 친해 나라로 돌아가서 27명 다 일본 사람입니다. 전원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40대에 순직을 해요. 조선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명이 현직으로 34명 있었어요? 아니죠. 연임원이 역대로. 역대 34명 중에 7명은 거쳐갔는데 7명은 살아서 해방과 동시에 돌아갔고 네. 총 27명 사람 중에서 6명이 50대 초반에 다 순직을 한국에서. 했어요. 예, 일하다가. 그 무렵에는 대충 50대 초 중반이면 뭐 자연사 많이 할 때 아닙니까? 예. 꼭 과로 뭐 예. 여튼 재직 중에 죽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쿄대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쟁쟁했던 사람들인데. 하긴 이토 히로부미 총 안 맞았으면 오래 살았겠지. 그때도 이미 나이 많았을 때 그렇지. 아니야. 예. 40일에서 57세 나이에 다 죽었다면 3%가 지금 다 가는 거야 이제. 저 형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내년 가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57세야. 57세 조금만 좀 남았어요. 2년만 버티면 된다고. 저기 조선은행 임원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왜 그런데 왜 사망했답니까? 그러니까 춥고 춥지. 예, 병원도 좀 드물고 병원 못 가지. 예,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아주 고통스러웠었나 봐요. 이제 이랬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새 역사를 쓴다. 오지에 가서 우리가 식민지를 개척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과로했네, 과로. 과로한 거죠. 오지요? 예, 한국의 오지였죠, 일본에서 보면. 황부지? 예? 에이, 와이브진. 아재 그 에이, 이런 걸 위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했던 조선은행의 조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빼트려놨네요. 조선은행 임원들이 그러면 그 아까 얘기 본 것처럼 34명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대부분 낙하산으로 잘못됐네요.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최초에 1910년 일본 제1은행에서 그 합병하면서 이렇게 조선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임원이 된 사람 2명밖에 없었고 대부분 뭐 대장성, 총독부, 일본은행, 농무성, 상무성, 재신성 등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조선은행 와가지고 임원이 됐는데 살기도 척박해서 일찍 순직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저기서 백 또는 낙하산으로 왔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끼리 구심점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도. 예. 그러니까 나는 대선 일본은행파. 대선 캠프 같은 느낌이구나. 대선 끝나고 나서 낙하산으로 여기저기 내려가는. 누구는 대장성파, 누구는 농무파 뭐 이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 누구 한마디 언질만 주면 예 알겠습니다. 대출도 해주고 뭐 만주 대출해줘 그러면 만주도 하고 굉장히 구심점이 약하고 외압에 약했던 형님 요즘 조직이요. 조선은행 가 계시던데 예. 그래서 안주에 내 그 친구가 뭐 좀 부탁하던데 형 꽂을 수 있지? 꽂아준 사람이 다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꽂아준 사람 다 다른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일본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이 한참 구조조정 받아가지고 월급도 깎이고 직원들 뭐 해고도 되고 그럴 때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그 자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은행의 전신. 거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었고요. 임원들도 대부분 조선 총독부에서 왔었어요. 낙하산이라고 해도 일본의 그래도. 낭인들이 아니라. 예. 낙하산도 대부분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고 또 내부에서 상당히 승진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직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상고 졸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직장에 월급 많이 주고 안정된 데가 조선은행하고 조선식상은행인데 어디를 갈래? 봅니까? 수석 졸업생은 식상은행으로 가고 차석은 조선은행으로 간다. 이제 거꾸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초기하고 이제 달라진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은행 사람들한테 조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도상에서 네. 수석 졸업하면 식산은행, 산업은행 가고 예. 차석 졸업은 한국은행, 조선은행 가고 그랬다 이거죠. 왜 그랬냐면 경기상고. 예. 조선식상은행에 올라가면 잘하면 국장까지 가고 아니면 과장이라도 하는데 저기는 대리가 조선은행으로 가면 대리로 끝날 확률이 90%. 그러네. 그 전통이 지금 저희가 예. KDB 그 산업은행 사람들 만나서 저녁 먹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한국은행 얘기 나오면 예. 아주 시니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산업은행 선배들 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좀 밑으로 보는데 예. 산업은행 아저씨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예. 옛날에 수석은 우리 학교 예. 뭐 우리 은행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예, 같아. 예. 거기도 지금 사이 별로 안 산업은행도 좋죠. 그래서 예. 산업은행도 은행장을 총재라고 부르죠.
아니, 바뀌었지. 이명박 안 바뀌었어요? 대통령 때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예. 바꿨는데 그래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뭐 하면 일단 개기고 와. 그렇죠. 예. 일단 버텨보려고 예, 그래. 예. 그런 전통이 있죠. 예, 예. 그게 이때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선은행은 뭐 위나 아래나 서로 모래알 조직 같고 서로 외압에 약하고 좀 그랬고 식산은행은 단결이 잘 됐어요. 유일하게 조선은행에 그래도 인맥이 있고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참 전에 제가 소개했던 쇼다 가지에라는 사람 대장성 차관이었는데 손들고 조선은행에 와서 총재 10달 하다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 와서 순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조선을 자기의 승진의 발판으로 삼기도 했지만 역사적 사명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쇼다 가지에 같은 사람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평소의 포부를 실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조선을 변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조선은행을 확 휘어잡아서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조선은행 총재 10개월을 아주 신나게 하고 조선은행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위도 자기가 뒤에서 조정을 해서 나중에 재무장관을 시킵니다. 대장상. 그렇기도 하지만 넷째 아들을 쇼다 다스오를 조선은행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조선은행의 가장 큰 인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넷째 아들이 38년 거의 이제 조선은행 후반부인데 그때 한국은행에 들어왔다가 조선은행이죠. 조선은행에 들어왔다가 패망해서 돌아가서는 그 일본 사람 기준으로 조선은행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본 부동산 은행의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총재로 있었던 조선은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요. 위대했던 자기 아버지 세대의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걸로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이런 거예요. 중국 차관 우리 저기 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을 때 니시하라 차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니시하라 차관과 자기 아버지 쇼다 가지에 뭐 이런 거 아버지를 미화하고 예. 변호하는 책을 쓰고 뭐 충신과 일본사라는 책도 쓰고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은 제가 들고 나왔지만 이 책 조선은행사 두껍잖아요. 네. 진짜 두껍네. 예, 이거를 일본에 남아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최근 낸 거예요? 87년에 만들었어요. 87년? 예, 1987년에 일본 책입니까? 일본 책이에요. 이게 돼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제 개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87년에 제가 한국은행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서실에 있을 때인데 지금의 제 나이 또래의 일본 중소기업 사장이 이 책을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해방될 때 원산 지배인이었는데 원산에 어디? 원산 조선은행 원산 지점에? 지배인이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곡괭이하고 칼을 들고 일본 놈 죽인다고 쫓아오더라. 네. 원산에는 이미 배가 끊겨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고맙게도 조선은행의 자기 부하 직원이 제가 인천항까지 가서 무사히 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해서 식구들을 다 건사해가지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에서 원산지점 이 친구가 내 직원이었으니까 꼭 보훈을 하라고 돌아가셨다. 근데 이 책이 나와서 갖고 왔는데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 왔어요. 그 원산 직원 그 직원. 예. 네.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아버지가 신세진 사람을 아들이 와서 갚겠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는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해서 이 책을 절 주고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지네들이 한 건 다 잘한 거고 만주에 돈 푼 것도 잘한 거고 조선은행은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 밑에서 은행을 잘 키웠다. 아니 분식회계한 게 얼만큼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오류를 찾는 걸 제 업으로 삼고 네. 지금 저기 대구 영남대학에 있는 조명근 교수하고 두 분하고 두 사람 저하고 이 조선은행사를 파헤치는 거를 지금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이제
파고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신세 앞으로 조선 왔다가 호랑이를 키웠네. 그것도 비서실 직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상사한테 이거 좀 찾아달라고 해라 라고 했을 텐데 직원 이걸 보면서 차현진이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보면 이게 잘못된 게 미화한 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니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 나면 읽고 미안한 건 많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꺼운 책을 예. 어쨌든 그것도 일본말로 된 건데. 예. 저걸 써냈다는 거는 예. 아니 그 써냈다는 거는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유산이니까 예. 그거를 내가 그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저 두꺼운 일본 책을 예. 들고 다니시면서 거품을 우신 우리 정현진 작가님이 더 대단한 거지. 그날, 그래서 그날 안 만났어야 되는구나 둘은. 87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직장 생활한 지 2년 차였었는데 아니 이거 중학교 졸업하고 한국은행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뭐 그런 멘트. 나이는 비밀입니다. 이런 정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 조선은행 간부들은 대부분 역사적 사명을 갖고 와서 순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래알 같은 조직이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을 맞은 조선은행 직원들은 누구냐? 네. 조선은행을 다니다가 아 이놈의 직장 거지 같아서 못 다니겠네 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하게 남아서 조선은행을 접수한 사람들은 지금 은행원들이나 마찬가지로 좀 현실 타협적이고 네. 온순한 사람들이었죠. 쉽게 말하면. 근데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얘기했지만 전홍섭. 나쁜 놈, 예, 전홍섭, 네. 그 1920년 15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탈주 사건, 아, 열차 네네네. 이런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김신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고를 실업학교를 마치고 조선은행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아, 이 직장은 오래 다닐 때가 안 된다. 어차피 일본 사람들이 장악한 조직이니까 나는 떠나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회계의 달인이래요. 탁 보면 잘못된 거 금방 알고 뭐가 현금 흐름표 같은 게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일이 잘 풀리는데 대출 주는지 딱 예, 안다죠. 딱 알아서 회계의 달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경남 산청 사람인데 호남은행을 만든 나중에 호남은행이 조은행으로 바뀝니다. 현호석이라는 사람이 너는 조선은행에 있기 싫으면 나한테 와라. 민족계 은행으로 내가 호남은행을 만들었는데 너를 지배인으로 시켜줄게. 그러니까 행원에서 조선은행에 있으면 계속 행원이었는데 민족계 상업은행 호남은행으로 가서 바로 지배인이 되고 3년 있다 전무가 돼요. 이 호남은행이라는 데도 대단한 데입니다. 지배인이라고 하면 지점장. 예. 아. 이 호남은행이라는 데도 대단한 데인데 일본 조선총독부가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네. 호남 먼로주의를 제창합니다. 호남 먼로주의. 우리 은행은 조선 사람만 뽑는다. 조선 사람한테만 대출해준다. 조선 말만 쓴다. 총독부 눈에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시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김신석 너 일본인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 이거지 나한테 와 해서 데리고 와요. 호남은행을 만든 이제 현호석이 누구냐 하면요 현대그룹 현정은 여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김신석이 그래서 내 능력을 알아봐주는 이 호남은행에서 김무성 씨 그쪽이구나. 예. 김신석이라는 사람이 호남은행에 뼈를 묻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난 현 행장 모시고 여기서 경남 산청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감사가 김병로의 초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예. 여기서 만나가지고 내 딸이 있는데 그 사윗감 괜찮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김병로 씨가 내 법조계 후배가 있는데 그 한 사람 해봐. 그리고 그 사유로 맞은 게 중앙일보의 홍진기 회장, 지금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김신석 예, 씨가 그 홍나희 여사의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호남은행에서 일할 때 김병로
감사의 그 중례를 통해서 홍진기 사위를 맞았는데 이게 다 우리 호남의 인연으로 만난 거다 해가지고 홍나이 여사를 그래서 이름을 홍나이라고 지어요. 전라도의 희망, 전라도의 기쁨, 홍나이. 전라도의 기쁨. 예. 그렇게 해서 이 이야. 호남은행에서 만납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김신석이라는 사람이 회계의 달인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조선은행에 계속 있었으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인한테 접수한 조선은행이 얼마나 껍데기였는지를 알고 조선은행이 제대로 됐을 텐데 이런 사람이 떠나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선은행을 접수한 게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느낀 허탈함이죠. 네네. 조선은행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은행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조선은행 자체가 해체돼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솔직히 우리 선배들이 한 거지만 이게 문제가 많다 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신석하고 같은 은행에서 근무했던 동네 지점 지배인이니까 부산 출신이죠. 부산. 구형서라는 사람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얘기했던 구형서의 형이에요. 네.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구연수의 장남이죠. 그러니까 호남은행에서 입장에서는 민족계 사람도 뽑고 대관 업무할 때 조선총독부 꼬실 때는 구형서 같은 사람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남은행을 그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현호석이라는 그 사람이요. 네. 그래서 저 조선은행은 이따가 떠난 사람 중에는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이렇게 회계의 달인 머리 좋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배이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국은행 총재로 오지만 그 좋은 조선은행 월급 많이 주는 걸 다 뺑개치고 난 일본 사람 밑에서 못 있겠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크게 놀아야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NIU를 졸업해가지고요. 최초겠네요. 최초의 미국파 총재가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저분은 다시 지금 총재로 와요? 예, 총재로 와요. 퇴사하고 네. 유학 가서 유학 MBA 가가지고 따고. MBA 따고 돌아올 때 뭘로 돌아오냐면 미 군정청 장관 고문으로 옵니다. 또 라인이 확실했네. 다시 입행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또 돌아서 가지고 라인이 뭐 그때 미군정청 라인이 뭐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깨 있던 사람도 있고 영어 잘 되고 하니까. 뭐. 실망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박용래라는 사람은 지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인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조선은행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 밑에서 하도 시달리니까 짜증나 하고 나가가지고 시인이 돼요. 시인도 있고. 그럼 저분이 또 나중에 총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쪽에 저 강경상고가 예전에 굉장히 라인이 좋았죠. 덕수상고, 강경상고, 그 충청도 그쪽이죠. 충청도 중에서도 저기 전라북도하고 붙어 있는 강경포구 젓갈로 유명한 데죠. 강경. 거기 강경상고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서 그 머리 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나갔네. 조선은행을 다 떠났어요.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구연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이 사람이 자기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42년에 내가 일본인 조선 사람 최초로 여수 지배인이 됐걸랑? 근데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급장을 베껴가지고 오사카 지점 서구 출창소 대리로 좌천이 돼요. 지배인 만들어준 사람은 누군데요? 예? 지배인을 만들어준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좌천한 사람도 일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여수 지점에서 근무할 때 직원 중에 하나가 친구들한테 편지 보내는데 야 요새 우리 동네 되게 바빠. 뭐 군인들이 길 닦고 있는데 뭐 비행장을 짓는 데나 봐. 이 한마디를 썼는데 이게 국가 비밀 유포죄로 걸려가지고 그 직원은 뭐 형을 살고요. 담당 지점장이었다는 이유로 잘려요. 이게 전쟁으로 가는 그 단기였기 때문에 대동아 42년이면 진주만 폭격이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히스테리가 걸려가지고 모든 편지를 검열할 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천이 됐는데
본인은 이걸 갖다가 거의 뭐 저기 유관순 유사가 저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은행에 남아서 해방 직후에 조선은행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꽤 많이 올라가요, 이분은? 그렇죠. 최초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가 되니까. 총재니까. 총재. 예. 초대. 예. 초대 총재 저분이. 초대 총재예요. 예.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It's within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말을 그래서 이게 뭐 이 진주만 폭격 이후의 상태를 보면 이제 일본이 히스테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이 조선 민사령이니까 우리 민법입니다. 민법을 바꿔서 조선 사람들은 창씨 개명을 해라. 이런 걸 만들어요. 39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자영업은 빼놓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거나 그래서 세무계산 세금 영수증 띄거나 이러려면 4대 보험 들으려면 4대보험 들으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창씨 개명은 친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으려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연희 전문 다니는 윤동주도 뭐 이 히라누마 도주로 해서 그날 이름 창씨 개명하면서 지은 시가 그거잖아요. 참회록 참회록이라는 시를 쓰고 목포상고 김대중도 도요타 다이주라고 창씨 개명을 했었고 만주 대동학교 최규하도 창씨 개명 만주 공간 박정희도 다카키 마사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 개명을 해서 친일을 한 건 아니고 창씨 개명은 39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비극인 거죠. 이랬었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을 이제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몇은 나 창씨개명 못하겠다라고 버틴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본인들이 영웅 행사를 하는데 이승만, 안창호, 김구 같으신 분들은 39년 이전에 우리나라를 바깥에 있었잖아요. 창씨 개명할 이유가 없었고, 그죠? 이승만 이런 분들은 이제 창씨 개명 안 해도 졸업장 받으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가 이메일 아이디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미국 비자 받으려면 자기 이름 영어로 알파벳을 써야 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죠, 뭐. 이제 그 정도였고. 네. 창씨 개명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조선은행 안에 두 파가 있었어요. 번듯한 학교, 유학 간 사람들. 도쿄상가대와 구용선은 구하라 이치로, 백두진은 시라카와 미노루, 천병규는 지다 게이치, 신병현, 김정현 다 김정념 이런 사람들. 그 김정념 박정희 때 그 비서실장 했고 신병현도 재무장 그 한국은행 총재 다 한국은행 총재, 그쵸. 부총리, 국무총리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정념 씨의 조카 사위가 김종인 씨죠.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런가요? 예. 이분들이 특별히 친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제 시대 때 학교 잘 다니고 유학 가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지금 김프로가 하신 대로 창씨 개명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한. 설린상고 장기영, 평양상고 유창수는 나는 조선은행 나는 대리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뭐 그냥 창씨개명 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저 장경이 한국일보 장경이. 예. 오, 유창수는 그때 총리했던 유창수이고. 예. 이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 꿈이 작았어요. 아니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걔네들이 나중에 과장까지 올라가야겠지만 나는 뭐 대리까지만 할 텐데 뭐 창씨개명 안 한다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저 잠깐 그 속마음 모르잖아요. 그렇지. 나는 대리 될 수도 과장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유창순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요? 나는 일제 시대 때는 큰 꿈이 없었는데 해방이 되고 미 군정청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영어를 좀 해야지 뜨겠네. 야 이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해방 뭐 정부 수립하고 한참 바쁠 때 정부 수립하던 47년인가 48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영어 배우려고. 유창순 그때 이제 갑자기 출세욕이라고 그럴까 명예욕이 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 후에. 야, 장시개명 안 한 것도 되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찬스를 발견하고 또 사표를 던지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인생 제대로 개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방이 되는 순간 두 그룹이 있었다. 창씨개명하고 일본인 밑에서라도 과장이라도 해보겠다는 사람하고 에이 내가 되긴 뭐가 되시. 에이 여기서 그냥 소시민의 꿈을 갖고 대리로 만족하자 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던 거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이 싸우기에는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또 경쟁자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45년 8월 15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세하는 이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 순간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껍빗단리 같은 게 이제 이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조선은행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뭐 동일은행이라고 해서 훗날 조은행이 된 때 그 행원 정진숙 같은 사람은 휘문고등학교하고 보성전문을 나왔는데 술 먹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야 일본이 망한대는데 하고 술자리에서 그거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유언비어 날포죄로 수원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해방이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말이 맞았네. 예, 내 말이 맞았네 하고 나와서 다시 은행원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은행원이라고 그러면 조선 사람 중에서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은행원이 또 되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잃었던 얼과 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국어대사전, 세계위인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계몽한다 해서 을유문화사를 만드는데 을유문화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을유년 1945년에 광복의 기쁨을 기억한다 해서 을유문화사를 만들어요. 이런 은행원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저 조은행 훗날 조은행은 저 동일은행이 그 호남은행 예 맞습니다.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백두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근심이 큰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전해인 44년 1월 1일 날 그 새해 첫날 조선은행에 불이 납니다. 본점에 지금 화폐박물관 자리에.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불이 나요. 일본 조선총독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불순 분자가 이제 드디어 국고금을 다루는 조선은행에 불을 질렀구나 해서 조선은행 직원들을 잡아 족치다가 범인이 안 나오니까 전원 물갈이다 해서 본점 영업부에 있는 직원들을 다 하방으로 보내가지고 지방으로 보내고요. 조선은행 본점은 전부 다 일본 사람을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가장 순종적이고 사상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누구야? 목포 지점에 백두진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백두진이 야 내가 일본 저기 조선인 중에서 가장 말 잘 듣는다고 날 뽑아주셨어? 하고 신나서 이제 조선 목포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와요. 유명했나 보네 어떻게. 그 서울에서도 알 정도면 그 목포의 백두진 걔는 괜찮지. 근데 8월 15일을 맞았어요.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했겠지, 그렇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백두진이. 그래서 점심 시간에 저 식사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땡땡이를 친 다음에 그날 사무실로 안 들어가거든요. 만세 하는 소리를 그 혼맞지 명동에서 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직장 상사하고 같이 짐 싸서 일본으로 가느냐. 가야 되는 거냐. 조선은행을 접수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았겠죠. 도쿄에다 전화를 합니다. 지금 히도츠바치 대학교 선배였던 구용사한테 전화해서 형님 이거 우리 어떡할까. 야 일본 사람들 다 빠진다며. 야 우리가 접수하자. 딱 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쿵짝이 맞는 거죠. 예, 아삼육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조선은행을 이제 접수하기로 해요. 예,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지만 미국도 그래도 이 문명 국가인데 절도가 있고 법 절차가 있잖아요. 9월 2일 날 미주리함 도쿄항 앞에 미주리함에서 정식 항복 문서를 받습니다. 메가더가 9월 2일이었어요. 8월 15일에서 한 보름 지난 다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짐을 싸가지고 미군이 한반도 남쪽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항복문서 다시 받아요. 조선 총독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 지금부터 무장해주고 짐 싸서 돌아간다. 일본인 재산은 다 군종청 거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서렌더 세레모니네. 그렇죠. 일본 일장기 내리고 미국이 올렸다. 15일부터 지금 9월 9일까지도 이격이 떴잖아요.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는요. 정말 이게 무정부 상태인 거죠. 무정부 상태인 거고. 김프로가 그래도 8월 16일 날 했어야지 그럼. 인수위기가 제대로 안 돼서 빨리빨리 3주 동안 그러니까 뭐 하고 놀았어? 지금 이 한 3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뭐 골때리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편지를 받았는지 전보를 받았는지 구용서가 저는 아무래도 아까 좌천당해가지고 오사카 사무소 대리로 좌천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의는 바라가지고 또 도쿄까지 또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간 다음에 조선은행 총재 그땐 조선은행 총재가 대동아 전쟁 중이래 가지고 경성에 있지 않고 도쿄에 있었거든요. 조선은행 총재가. 그래서 조선은행 총재한테 이직 인사를 가니까 야, 네가 일본에서 계속 살다가 조선에 가려면 환영이를 좀 좋아할 만한 짓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우리가 못 쓰는 조선은행권 네가 그거 공수를 해가지고 미군한테 잘 보여라. 응? 그리고 너 거기서 잘 크면 우리랑 좀 잘 좀 지내보자 하고 조선은행 총재가 조선은행권 3억 원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걸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구용서가 시키지도 않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때 또 뭐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다고 회고록을 보면 대한통운 직원 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뭐 활주로에 뭐 드럼통이 있어서 내리지를 못하고 울산으로 갔다가 바람이 불어서 뭐 대한해협으로 돌아갔다가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아무튼 어쨌거나 자기가 전혀 조선에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조선은행권을 갖고 미군한테 이게 돈을 건네주니까 미군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여차하면 점령지에서 자기네들이 미군이 이런 돈입니다. 이게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점령을 했을 때 미군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미군이 만들어서 뿌렸었어요. 이런 돈을 뿌리려고 그랬는데 구용서 네가 기특하게 시키지도 않은 일본에서 조선은행권을 갖고 와? 이 돈 그냥 쓰면 되겠네. 하고 구용서가 거기서 미군정청에서 입붕을 받습니다. 원래 조선에는 조선은행권이 통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창고에도 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귀국 자금으로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조선은행 창고에는 있었구나. 캐시로. 뱅크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뱅크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미군이 야 그러면 점령지를 통치를 잘하려면 군표를 찍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구용서가 지가 인쇄된 돈을 갖고 와? 똑똑한 놈이. 인쇄 안 해도 되네. 예. 입금은 확 받죠. 다 구용서가 여기서 드렸을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 점수를 딴 거죠. 그럴 때 배달 사고 좀 낫지 않을까? 내가 배달했다면 사고 내지. 그렇지. 그때 돈 3억 원이면 뭐. 그렇죠. 한 주먹 주변에 넣고 빼지. 그 무렵 그 중요했던 3주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사이에 북한은 훨씬 조직적이고 빨리 돌아갑니다.
소련군은 뭐 법 절차 그런 거 다 일찍 도착했네. 무시하잖아요. 8월 24일에 탱크 내리고 탱크 갖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마음에 드세요? 저기? 저것도 문제야. 뭐 일주일이나 걸려? 그 내려오자마자 김일성 바로 내세우긴 뭐하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독립운동했던 조만식 선생을 앞세워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일종의 이제 과도정부를 만든 다음에 바로 8월 26일 아직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하기도 전이었는데 조선은행 영업 중지, 조선은행권 유통 금지 딱 일제시대 때 모든 흔적은 지워버린다. 지금부터 소련군 군표를 돈으로 쓴다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구용소가 돈을 안 갖고 왔으면 남한에서도 미군이 같은 짓을 했을 텐데. 야, 근데 저게 구용소가 돈을 안 갖고 왔으면 그때까지 유통되던 조선은행권은 휴지 조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은행권은 누구한테 있겠어? 돈 좀 있는 기득권들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용소 갖고 와서 그냥 미군 정청이 조선은행권 쓰자 하는 순간에 기득권이 더 그냥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쌀이나 뭐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배가 고프니까 쌀 좀 달라고 그러면 쌀을 주면서 뭐 조선은행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기득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었고. 아니 근데 벽장에 그래도 초각초각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훨씬 빨리 돌아가요. 북한이 훨씬 소련군 때문에 빨리 돌아가가지고 위험한 주제야 지금 이거. 9월 9일날 북한이 겨우 미군이 9월 9일날 겨우 저기 서울의 중앙청 조선총독부 자리를 찾아온 그날 9월 9일날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북조선 중앙은행을 설립해가지고 구 조선은행 직원들은 북조선 중앙은행 직원으로 만든다. 그래놓고선 자기네들 시키고 싶은 사람 김일성 부하였던 무슨 군인들 뭐 소위 중위 대위를 뭐 지점장으로 맡기고 막 이러니까 조선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김일성 밑에 있었던 이상한 군발이 이런 말 해도 되나? 군발이들이 와가지고 은행업도 모르면서 턱 한 달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대출해줘라 뭐 돈 갖고 간다 막 이러니까 해주지점의 김유택, 평양의 유창순, 청진의 장기영, 신의주, 신재영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작당을 해가지고 가자. 안 되겠다 가자 남으로 하고 우르르 내려옵니다. 해주와 청진이 연락이 됐을까 저 때. 그러니까 이게 나치가 점령을 하니까 유태인 과학자들이 일시에 미국으로 갔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밑에서 못 있겠다 하고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후암동 사택존에서 이북파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사택촌이라는 한국은행 사택촌. 예.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오타키 상태라서요. 네. 지금 북한처럼 취직을 하면 집도 주고 이게 다 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집은 해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북한처럼 집도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행 다닌다 그러면 여기 사택촌이 있는데 어디서 서울역 뒤에요? 서울역 뒤에 후암동. 1호는 총재가 살고 2호는 부총재가 살고 3호는 이사가 살고 이렇게 붙어 살았어요. 군인 아파트처럼. 근데 후암동 사택촌에서 이북파들이 결집을 하니 남쪽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야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뭉치니까 우리도 뭉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구용소하고 백두진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노조 같은 거죠 일종의. 한국은행 안에서. 원래의 목표는 떠나는 일본 사람들한테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저 사람들이 은행돈 빼나가는지 감시를 한다. 어저께까지 자기 상사였던 사람을 완장들 두고 감시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 군정청에서 보기에 저 친구들은 뭐 직장 민방위대 같은 걸 잘 조직해가지고 뭐 온순하네. 미군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또 구용소가 또 돈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행의 인사 조직 예산권을 구용소를 자치위원장으로 하는 자치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남한파하고 이북파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딱 그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득권 싸움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미 군정청 재무국장 찰스 고든이라는 중령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군정청의 힘이 셀 때잖아요. 제일 그 고든이 갖고 있었던 힘 중에 강했던 게 뭐냐면 일본인한테 압수했던 재산, 적산이죠. 적산 기업을 불화해 주는 거. 저때 원가가 어디 있었고 뭐 화폐 가치가 없었으니까 마음에 드는 놈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기분이 초콜릿이야 저게. 기분이 초콜릿, 깜 초콜릿 주고. 그리고 모든 은행 대출, 거액 대출은 찰스 고든이 내가 승인해야지만 대출해 주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 경제계의 큰 손이죠. 저분이 20세기 한국에서 제일 힘셌던 사람이네. 그렇죠. 근데 고든이 오자마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제 시대 때 조선은행이라는 민족계 경상합동은행이라는 민족계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가 막 반강제로 뺏어가지고 일본인을 은행장으로 맡겨놨대더라. 너 나가. 아주 그 길로 차버리고요. 경상합동은행의 설립자의 손자를 찾아가지고 정운용이라는 사람을 너가 조은행장을 맡아. 그러니까 이 정운용은 당연히 찰스 고든의 가장 큰 오른팔이 되고 충성 얼마나 신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데. 그렇죠. 오늘 갑자기 똑똑똑 행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든하고 정운용은 굉장히 밀착될 수밖에 없죠. 정운용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고든 재무국장님, 일제시대 때 은행들은 다 잘못된 거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던 민족계 은행은 다 없어졌고요. 다 망할 놈의 은행들입니다. 다 적폐청산돼야 될 은행입니다. 조선은행이나 조선식상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들도 다 없어지고 조은행, 저를 중앙은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그 미 군정청의 적산 관리 업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불화해주고 뭐 이게 회계 정리하는 걸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지가 그걸 맡은 다음에 떡고물을 또 이제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이거 우리 남북 이북파하고 이남파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민간은행이 중앙은행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기록에 보면 분반사라는 말을 써요. 밥 먹다가 밥을 토할 일이다. 우리는 조은행의 분반사 앞에서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웠던 해방 공간에 북한이 남한보다는 빨리 움직였고 그 덕분에 북한에 있었던 금융 엘리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남북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미군의 힘을 얻은 조은행까지 끼어들어서 개판 5분 전인 상태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간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령이면 사실 대대장이지 대대장.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요즘에 중령이면. 저 때는 더 어렸을 거야. 내가 볼 때 많이 돼야 3만 4초. 그렇죠. 중령이면 뭐. 그런 사람이 내동이가 이번에 중장 됐어요. 나라의 미래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중령이면 뭐 진짜. 고든 중령 사무실이 지금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제1은행 있잖아요. 거기 2층이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구점 낀다는 사람들은 아침에 줄 서가지고 고든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는 거를 봤지?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여러 가지 갖다 줬겠죠. 뭐 문화재니 뭐 이런 것도 많이. 산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뭐 대선 주자하고 한 1시간 정도 독대했던 거 정도의 권력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고든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조은행이 중앙은행 역할까지 노리고 있었다. 하는 걸로. 저때 불화된 적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의 모태들이 다 그렇죠. 맥주 회사 2개에다가 방직 회사에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좀 받으셨죠. 이렇게 해서 47년으로 된 겁니다. 45년에서 47년 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 조선은행의 사람들 그리고 조선 이게 중앙은행의 자리를 노리는 그 또 사람들의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무슨 저 삼국지 보듯이. 진짜 재밌네. 역시 저기
조선은행보다는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좀 아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장기영, 백두진, 유창순 실명들 나오니까. 숨기는 사람들 다 있네. 연기력이 그러니까. 다 되네. 자, 하여튼 또 한 100년 지나면 또 지금의 3프로 이 스튜디오를 그렇게 또 누군가 기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김프로님이 거기 있었어? 정프로면 그 이렇게 되는 거지. 총리 아버지 아니야? 김프로, 정프로 해외 유학을 잠깐이라도 갔다 온 파가 있었고 이 프로처럼 난 죽어도 한국이야 버틴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기술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두 사람의 유학 스토리를 아는데 와 유학으로 정말 분류하는구나. 저는 견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학. 네. 자, 그러면 차인진 작가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한국은행의 얘기.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가서 계속 실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한 80년대까지 실명으로 가요. 아니 90년대. 90년대까지. IMF 전까지는. 네. 자, 우리 차인진 작가님 다음 시간에 한국은행 이야기 계속해서 흥미롭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일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